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한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월, 5월 두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들과 또 잘 보고 잘 썼던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바쁜 게 좀 마무리됐다고 했던 아이가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영상 끝에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책은 총 4권인데요. 제 채널에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작가님들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박지영 작가님의 이달의 이웃 B입니다. 박지영 작가님은 아마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작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음사에서 나오는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워낙 좋았다는 평이 많아서 저도 읽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거든요. 특히 고독이라는 소재는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찌어찌 하다가 못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편의 소설이 담긴 작가님의 책이 나왔다고 해서 먼저 읽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박지영 작가님이 내시는 작품들은 쭉 따라 읽어갈 것 같고요. 고독사 워크숍 또한 역시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가님이 등단은 2010년도에 하셨는데 작품을 굉장히 천천히 내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또 많은 작품들을 쓰시고 계셔서 저처럼 박지영 세계관에 입문하실 분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단 제가 박지영 작가님이 좋았던 이유는 쓰시는 소재가 너무 참신하더라고요. 특별하고 독특한 소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딱 캐치해내시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작가의 눈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소재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었던 공감 포인트들, 예를 들면은 그 무한도전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공감 포인트들을 글에 정말 잘 녹여내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이유는 작가님이 다루는 인물들이 정말 제 스타일인 거예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참 어두워요. 주변 환경이 우울하기도 하고 인물 스스로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참 착합니다. 다들 결국엔 사랑이 고프고 착하고 작은 희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글이 어두운데 읽고 나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엄청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고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은 총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요. 좋았던 점이 작가님의 등단작부터 최신작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작에서는 작가님의 뭔가 그 탁월한 소재 구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토리적으로 풀어지는 그런 과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제일 좋았던 작품이 이 표제작인 이달의 이웃비랑 경주는 왜냐하면이라는 글이었는데 다 2023년도에 쓰셨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쓰셨던 고독사 워크숍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작가님이 쓰실 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표제작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달의 이웃비라는 작품을 조금 더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제목만 보고서는 '이웃을 위해 쓰는 비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커뮤니티에 이웃이 되기 위해 쓰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두운데 따뜻한 스토리라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작품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돌보던 동식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형이 죽고 나서 동식은 직장을 그만두고 형이 좋아했던 무한도전을 정주행하면서 형과 지냈던 날들을 다시 추억합니다. 동식은 형이 살아있을 때에는 형은 자신의 약한 존재,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은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이자 자존감을 지켜줬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해 가던 동식은 결국에 명칭실어증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단어 같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때 동식은 어차피 지워져 버릴 거라면 먼저 무엇을 지울지라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기억해야 할 존재들을 기억에서 지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없음의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방법으로 일정한 보상을 받고 그것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는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 본질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잊고자 하는 것으로 당근마켓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이자 물건이 바로 브로콜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근에 올리자마자 배병식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다. 배병식이라는 사람 역시도 정신장애가 있는 인물인데요. 배병식의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들이 한 사회의 이웃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입혀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배척되지 않도록 이웃을 향한 정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당근마켓 거래였습니다. 사람들의 뭔가 그 쓸모없는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을 사주는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진짜 작품 소재가 참신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배병식과 동식이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리고 이 속에서 동식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이 이달의 이웃비입니다.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도 정말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영 작가님의 이달의 이웃비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저 역시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에요.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을 하셔서 많은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있더라고요. 저는 교보문고에서 책 구경을 하다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띠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잃 책이다. 이 작품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너무 좋았다고 소개했던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셸리 리드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한 대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글쓰기, 문학, 환경 연구를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흐르는 강물처럼은 이 작가님의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작가님도 환경 연구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작품에서도 자연 묘사가 탁월하다라는 평이 많은데 이 점 때문에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랑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이 그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작가님도 생물학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자연 묘사가 있고 그래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영화 Call Me by Your Name도 그러니까 서정적인 스토리에 특유의 영상미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 흐르는 강물처럼도 그런 영상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몽글몽글한 마음으로 푹 빠져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작품이 좋았던 점이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초반부를 읽을 때만 해도 주인공 빅토리아와 윌슨 문이 사회적 인식을 깨부수고 결국 사랑을 이뤄내는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중반부가 채 되지 않고서 이 윌이 죽어버립니다. 사실 이 부분도 스포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가 뒤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윌의 죽음을 알게 된 빅토리아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는데 그와 동시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빅토리아는 아버지와 동생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윌의 은신처였던 숲속 깊숙한 곳의 산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집안일만 해봤던 빅토리아가 임신까지 한 몸으로 야생에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고요한 숲속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엄청난 공포감으로 다가왔었는데 점차 빅토리아는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산막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먹을 것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았던 빅토리아는 결국 이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딴 가정에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빅토리아,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맡아 키우는 또 다른 엄마의 삶, 또 빅토리아의 주변 사람들의 서사가 굉장히 풍부하게 그려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지루할 틈 없이 집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점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정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문장들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계절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특히 여러 인물의 감정선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인물의 삶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복숭아밭이라는 소재가 빅토리아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달콤했던 곳이었고 많은 역경을 겪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유일한 기댈 곳이었고 또 이 복숭아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다른 터전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빅토리아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여튼 그런 묘사들이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주인공 외에도 여러 인물들의 서사가 참 안쓰럽고 마음이 간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세상 무뚝뚝한 아버지와 서럽고 무지막지한 남동생이 빅토리아의 삶의 방해물처럼 느껴졌었는데 스토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들의 서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빅토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은 정말 그 눈물 또르르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쟁, 문화적 편견 이런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인간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 왜 현대판 고전이라고 소개를 하는구나.'라는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다들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한 권의 철학책을 읽듯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밑줄도 많이 그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입니다. 이 책은 제가 미음사 유튜브를 통해 알게 돼서 장바구니에 넣어 놨다가 조금 따뜻한 책을 읽어 봐야지 하고 구매를 해서 읽게 됐는데 정말 아주 호되게 당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표지와 제목에 속았다고 할까요? 제목과 다르게 굉장히 염세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그리드 누네즈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잘 다루는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대표작으로는 친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작가님인데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분이었어요. 이 "어떻게 지내요?"라는 작품은 소설의 화자가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서술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언뜻 보면 에세이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많은 작품들을 보면 결국에 삶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그런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결말도 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겪은 시간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삶에 대해 초연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암에 걸린 친구가 암 환자들의 집단 치료소에 가게 돼요. 거기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여자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남편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런 게 아니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지 당신도 덜 불안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의 친구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외면해 왔었던 것들을 아주 똑바로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마음이 뻥뻥 뚫리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비관적이고 현실적인 문장에 죽음이라는 소재까지 만나니까 이 책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정말 철학책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쓰였던 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류의 죽음, 그러니깐 환경 문제까지 다루면서 정말 그 비수를 꽂는 듯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문장 들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임신한 여성들은 모두 임신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수세대 동안 인류가 해왔던 식의 가족 계획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동안 지구가 전혀 살 수 없는 곳이 되진 않더라도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세상으로 한 인간을 불러내는 일이 어쩌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전혀 안 보인다는 듯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듯이 행동하는 일이 이기적이진 않은지, 어쩌면 심지어 비도덕적이고 잔인하진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는 위협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절박하게 바라는 아이들이 이미 수없이 많지 않나요? 지금 수백만, 수천만 명의 온갖 인도주의적 위기로 고통받는데 다른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은 그저 눈을 감아버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미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곁에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나요?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종말에 직면한 문명에서 도덕적이며 의미 있는 방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라는 가족과 우리의 동료 생물들과
아름다운 지구에게 지금까지 저질러온 파괴적인 해악에 대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아주 작은 차원에서나마 그 보상을 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한부 환자들이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고 화자가 하는 말입니다.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난 은연중 팟캐스트가 좀 더 재미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들이 늘어놓은 이야기가 지루해지고 기분도 엉망이 되면서 정직한 상담 치료사라면 환자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졸음과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해 줄 테지만 말이다. 그들이 진정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깐 받아들일 만하고 적절한 어울리는 것. 우리가 살면서 수행하는 다른 역할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하나의 역할극이다. 거북한 생각이긴 하다.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면 그 어느 때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죽어갈 때 혼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죽음에 대해 독창적인 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어떻게 지내요라는 안부가 이제 조금 무섭게 들리시지 않나요? 암에 걸린 친구는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 안락사 약을 준비한 다음에 자신이 죽기 전까지 옆에서 있어줄 것을 주인공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둘 다 크게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려 하지만 과연 이 계획은 뜻대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죽는 선택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될까요? 지금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필리프 슈테르처의 제정신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확신에 찬 헛소리들과 그 이후에 대하여 라고 쓰여져 있으면서 강아지 그림이 있어요. 아마도 멍멍이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책은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용하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부터 제정신인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유와 망상과 확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을 1부에서 보여주고 있고 2부에서는 실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초반부에는 세 사람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한 남자가 자신이 기자인데 러시아 마피아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중이다. 그런데 마피아 쪽에서 이걸 눈치채고 내 핸드폰을 해킹하고 이상한 메일들을 보내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서 나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있다. 요렇게 주장을 하는 환자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들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1년 뒤에 유서도 없이 기차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영영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의 미생물학 여교수가 유방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구토 억제 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여교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느끼게 됩니다. 워낙 이성적인 성격 탓에 이것이 약물의 부작용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잠깐 갖긴 하지만 너무나도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결국 여 교수는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바람을 쐬고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이 또 너무 고요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때 여 교수는 자신이 의학을 공부했을 때 만났던 조현병 환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확신의 망상들이 어쩌면 이들은 정말 진실로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는 치매 노인이 자신의 사위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녀의 딸과 의료진들은 이것이 치매 증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치료를 받는 쪽으로 조율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사위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매 노인의 주장이 진실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명 미친 소리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여러 예시와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자의 의견을 굉장히 쉽게 풀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에세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게 읽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런 확신이 얼마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진화론적인 어떤 본성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좋은 것처럼 자신도 더 잘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이 확신에 대한 오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있는 자신도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농담을 던지면서 이런 망상과 확신에 대한 여러 주장을 풀어가고 있는 책인데요. 저도 뇌과학 책을 좋아해서 이런 류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다른 뇌과학 책과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책이라서 뇌과학 분야를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뭔가 과학 분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작가가 계속 쉽게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제 머리를 이렇게 좀 탁 쳐준 책이라서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필리프 슈테르처의 제정신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잘 보고 잘 썼던 것들을 간단하게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는 콘텐츠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화 스턴트맨입니다. 요 근래 본 영화 중에 확 꽂혔던 영화가 없었는데 이 스턴트맨은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약간 피 터지는 영화들을 또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같이 고통받는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액션 영화 취향이 탑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이 가슴 웅장해지는 액션 영화를 봐서 저처럼 이런 류의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좋았던 점이 스턴트맨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의 사랑 싸움이 굉장히 귀엽게 그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쿠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턴트맨이라는 제목처럼 스턴트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CG가 아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액션들을 보여주고 그걸 촬영하는 실제 촬영 현장이 쿠키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진짜 대박입니다. 그게 제가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뿌듯함과 그 동료애가 저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면서도 또 사랑스러운 그런 액션 영화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스턴트맨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썼던 아이템은 살짝 민망하지만 바로 파스인데요. 실제로 다쳤을 때보다는 갑자기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 결릴 때 있잖아요. 그때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입니다. 바로 신신 파스 RX 냉찜질과 온찜질입니다. 이게 냉찜질 버전이 있고 온찜질 버전이 있고 이렇게 냉찜질, 온찜질이 다 되는 버전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버전입니다. 이 파스는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목 건강이 참 안 좋잖아요. 저도 최대한 바른 자세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피로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탁 뻐근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파스를 붙여줍니다. 저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붙여주는데 그러면 목이 조금 편안하게 풀리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조금 욕심을 부려 가지고 한 개를 붙이고 또 새 거를 연달아서 붙였는데 그때는 피부가 좀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만 조심하시면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 파스를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너무 덥잖아요. 더울 때는 또 시원한 하이볼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하이볼 만들 때 정말 좋아하는 술인데요. 바로 산토리사에서 나온 스위진입니다. 광고에서는 유자향, 녹차향, 생강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처음 먹었을 때 그 소래향 음료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청량한 맛이 너무 맛이 있어서 요즘 자주 타 먹고 있는 아이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바틀샵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데일리샷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요걸 또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한 4만 원대 정도인데 이걸 또 토닉워터에 희석해서 먹는 거니까 또 오래 두고 드시기도 좋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좀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볼 중에서 좀 위스키 향에 실증이 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 스위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 바로 제가 팟캐스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팟캐스트 어플이나 팟빵에서 한 주의 책 이야기라고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한 주의 책 이야기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고전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미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작품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6월 달에는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 이렇게 이 두 작품을 또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월 다룰 고전 리스트는 미리 인스타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고전 깨기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계속 이곳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5월 한 달 동안은 거의 팟캐스트 준비만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확인할 사항도 많고 또 처음 하는 팟캐스트인 만큼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고전 작품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커뮤니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차곡차곡 적어뒀다가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